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운동부하 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부하 검사 제1강 임상운동 검사 적응증 및 실시라는 소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챕터 4장 임상운동 검사와 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운동 부하 검사를 사실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소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하 검사에는 검사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심전도라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또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부하 검사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중요한 건 검사의 절차, 적응증, 실시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심전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는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을 하였고요. 심전도를 2개를 할애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운동 부하 검사 에서 그 심전도를 굉장히 난이도 있게 그냥 어렵게 막 냈는데요. 최근에 이 ACSM 11판에서 보듯이 심전도의 그 깊은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주제로 심전도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임상운동 검사 적응증 및 실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동영상은 운동 부하 검사를 하기 전 단계입니다. 지금 뭔가를 닦고 있죠? 저는 알코올 솜으로 여러분들 전극을 부착할 부위를 닦고 있습니다. 자, 전극을 부착할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고 필요하면 사포를 이용해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고요. 저렇게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전극을 부착할 부위를 닦게 됩니다. 내용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전극을 붙일 준비를 하고 있죠. 보시면 자, 지금 저게 V1입니다. 체스트 리드의 V1. 자, 그 반대쪽으로 V2. 그 다음에 V4를 붙입니다. 그렇죠. 유두 아래쪽에 V4. 자, 그 다음에 V3를 붙입니다. 2하고 4 사이가 3입니다. 자, 다음 5, 6를 붙입니다. 또는 6, 5 어떤 걸 먼저 해도 그거는 순서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붙였죠. 총 흉부 리드는 6개의 리드가 되어 있고 지금 저쪽에 라이트 암입니다. 그 다음에 붙인 게 레프트 암. 라이트 암, 레프트 암은 쇄골 중앙 하단에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레그, 그 다음에 레프트 레그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리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자, 리드를 부착한 다음에 이 전기선을 연결을 합니다. 저기 코드를 보시면요. 저기에는 그 V1, 2, 3 라이트 암, 라이트 레그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전선을 연결을 합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있고요. 자, 좀 이제 리드를 읽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그래서 요거를 V4, 그 다음에 V5 연결했고, V6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 암 붙였고, 그 다음에 레프트 레그를 붙입니다. 자, 이제 전극을 다 전선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혈압 센서를요, 상완 위팔동맥에 지금 손으로 짚고 있죠. 위팔동맥에 붙입니다. 센서가 오도록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프를 이용해서 거기를 덮어줍니다. 쭉 덮어서 위팔에 80%를 덮는다 그랬죠. 자, 접근한 다음에 몸에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기 전에 안정시 심전도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쭉 출력이 되고 나오고 있죠. 안정시 심전도를 출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호흡 검사를 폐기능 검사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마스크를 쭉 착용하고 있고요. 자, 앞쪽에는 이제 그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CO2가 나오게 됩니다. 그 CO2를 우리가 디텍할 수 있는 센서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앞에 보면 약간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그 센서를 끼워주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마스크를 완전히 얼굴에 밀착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앞에다 지금 꽂고 있죠. 지금 저렇게 꽂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준비가 되면 자, 이제 이렇게 걷게 됩니다. 이제 프로토콜을 일반적으로 브루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저렇게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자, 트레드밀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게 되고 만약에 불안하면 잡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쭉 앞에 보시면은 저기 스케일이 있고요. 자, 앞에 고개를 들고 이제 걷게 합니다. 처음에 속도는 1.7 마일 퍼 아워의 속도, 경사도는 10%에서 시작을 합니다. 브루스 프로토콜이 그렇죠. 자, 심전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검사를 합니다. 3분 단위로 속도와 경사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보이시죠? 가슴 통증 척도, 자가인지도, 다리 통증, 호흡곤란. 저 척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자가 저 척도를 보고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지금 통증이 가슴 척도가 얼마 되세요? 자가인지도가 몇 번에 해당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 여기는 검사자의 모니터를 보시면 막점들이 보이시죠? 색깔이 다 다르죠? 이거는 뭐냐면 산소 점수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체크한 그 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빨라졌네요. 이제 속도가 조금 가볍게 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뛰면서 역시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심박수, 혈압이 더 올라가겠죠. 심박수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역시 지금 여기 보시면 기록지입니다. 검사자가 저 기록에다가 기록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쭉 하게 되겠고 자, 쭉 저걸 하게 되면서 역시 이제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리커버리를 합니다. 다시 안정 상태로 되돌아와서 다시 의자를 놓고 이제 회복기 상태의 심전도와 다시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네, 다시 앉혔습니다. 다시 팔 내려놓고 혈압을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측정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검사가 운동 부하 검사입니다. 일종의 GXT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말로 사용을 하고요. 혈압은 저렇게 자동 혈압계를 사용을 하고 심전도도 주기적으로 출력을 해서 이 확인을 합니다. 자, 검사가 끝나면 이제 다시 모든 장비를 이제 환자의 몸에서 다 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안정 상태로 되돌아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검사를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운동 부하 검사를 여러분들 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 검사를 우리가 운동 부하 검사 또는 임상 운동 검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 검사라는 것에는 운동 부하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는 체력 검사, 필드에서 달리는 거, 걷는 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력 검사, 이게 다 운동 검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임상을 붙였다. 그러면 이게 운동 부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또한 운동 부하 검사, 이것도 운동 부하 검사. 그러니까 같은 말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운동검사 그러면 운동 부하검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상운동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대사량이 증가했을 때 그때 심리적인 거, 생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바로 이 임상운동검사의 목적이 되겠어요. 자, 이 임상운동검사를 영어로 클리니컬 엑서사이즈 테스팅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같은 말로 사용하는 게 점증운동검사 같은 말이에요. Graded Exercise Test, GXT라고 하죠. Graded라고 하는 거는 점증이라는 의미예요.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테스트, Exercise Stress Test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 내성 검사, Exercise Tolerance Test, ETT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에 플러스에서 여러분들 아까 그 마스크를 착용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폐 운동 검사 또는 운동 대사 검사라고도 불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디오 펄머너리 엑사이즈 테스트. 그러니까 카디오 펄머, 카디오는 심장이라는 의미고 펄머너리는 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폐죠. 에다가 운동 검사예요. 그래서 GXT 또는 CPT
같은 말이고 이게 대사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메타볼릭 엑서사이즈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막 뭐 영어 나오고 막 뭐 해서 여러분들이 막 어려워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얘기는 운동 부하 검사가 정말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임상운동 검사의 적응증입니다. 누가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진단, 예후, 운동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 대한 평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장, 심혈관, 뇌에 심장, 폐에 이상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진단. 그 다음에 예후라는 거는 심장 수술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예후를 알아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 심장에서의 생리적인 반응,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단도 하고 예후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생리적인 반응도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운동부하 검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허혈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피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허혈성 심장 질환이 확실하진 않아. 그 다음에 안정시 심전도, 운동 수행이 가능할 때, 자, 안정시 심전도는 있는데 운동을 할 때 이게 심장이 어떻게 이게 불안해, 보고 싶어. 그럴 때 운동 수행이 가능할 때는 심초음파 또는 심장의 영상 검사 자료 없이 이 검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정시보다는 운동을 할 때 심장의 변화를 보고 싶잖아요. 위험한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근데 심초음파나 심장 영상 검사는요, 심초음파는 심장 근육이 또는 심장의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고요. 심장 영상 검사라는 거는 이거는 심혈관이 막혔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인데, 운동 부하 검사는 운동을 할 때 심장에 이상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초음파나 영상 없이도 운동 부하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부하 검사는 심장의 정밀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심전도를 촬영하죠. 이거 기본 검사예요. 여기에 정밀 검사가 필요해. 운동할 때도 심장이 정상인지를 알아보고 싶어. 그럴 때 바로 이 운동부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임상운동검사 비공고 대상은 그럼 누구냐? 누가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뭐냐면 허혈성 질환 확률이 매우 낮거나 증상이 없는 개인한테 사전검사를 위해서 공가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이라 이거예요. 심장이 정상인데 이 정상인 사람한테 운동하기 전에 사전검사로 운동부하검사를 하라고 하느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과잉진료가 되는 거죠. 운동부하검사는 왜 합니까? 정밀검사니까 기본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러면 정밀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왜 정밀검사를 의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아파서 갔는데 엑스레이 상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 MRI를 찍으면 과잉진료가 되는 거예요. 즉 공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심전도 이상 없고 허혈 증상도 없고 다 정상인데 그냥 나 달리고 싶은데 달리기 전에 나 운동부하 검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평가했습니까? 설문지로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굳이 이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운동 위험이 없으면 검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시 디지탈리스 복용자. 디지탈리스라는 건요, 강심제예요. 강심제라는 건 뭐냐면 심장의 펌핑력을 좋게 하는 약이에요. 그게 바로 디지탈리스 약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시 디지탈리스를 복용하는 사람, 또 안정시에 ST 분절 하강을 동반한 좌심실 비대가 있는 경우 진단을 위해서 권장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심제를 복용하고 있어. 그럼 왜 이 사람은 강심제를 복용했을까요? 좌심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강심제를 처방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혈액을 펌핑 해줘야 되니까.
또는 ST 분절이 하강이 됐어. ST 분절 하강은 누가 됐습니까?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이 ST 분절 하강이라 그랬잖아요. ST 분절이 2mm 이상 더 떨어진 사람은 위험한 사람, 고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운동 부하 검사를 했어. 그건 위험할 수 있다. 그럼 이 환자들은 뭘 검사해야 합니까? 운동 부하 검사라는 건 운동이라는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있는가, 생리적인 이상이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질병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디지털리스를 복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ST 분절이 하강했다는 것 자체가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한테 뭘 해야 되느냐? 살륨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약물을 여기 심장에 집어넣어서 혈관이 어디가 막혔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오히려 정확하다. 임상 운동부하 검사보다는 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안정시 WPW, 그 다음에 심실 부정맥, 자, 그 다음에 1mm 이상 ST 하강 또는 LBB가 있는 하혈성 심방이 아니고 심장 질환자에게 단독 사용 금지. 자, 이게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WPW라는 거는 자, 울프 파킨스 화이트 신드롬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뛰어야 되는데 쿵 뛰기 전에 더 먼저 뛰는 것을 WPW 증후군이라 그랬어요. 청년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WPW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심실 부정맥, 심실에서 부정맥이에요. 심실에서 부정맥은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한 1mm 이상의 ST 하강, 심근 허혈이네요. 그런데 LBB가 있어요. 좀 어렵죠. LBB는 뭐냐면 레프트 번들 브란치 블락의 약자입니다. 자, LBB는 좌각 차단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운동 부하 검사에서는 심전도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LBB이 굉장히 중요해요. 좌각 차단인 거예요. 좌각 차단,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심전도에 나오겠지만은 좌각이 차단되면 심실이 제대로 수축을 하지를 못해요. 자기 좌심실이 수축을 못하니까 피를 못 보내잖아요. 피를 온몸으로 못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뇌에 피가 안 가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한테 LBB가 있는데 이 검사를 왜 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다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어렵잖아. 갑작스럽게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병을 검사할 때 운동 부하 검사는 심장의 정밀 검사다. 근데 누구한테 하느냐? 운동을 하기 전에 위험성이 약간 있다고 보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알려진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알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하는 거는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느 부위에 혈관이 막혔는지를 약물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전 허혈성 심장 질환의 확률인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전형적인 협심증이냐 비전형적 협심증이냐 협심증 흉통이냐 무증상이냐 이게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형적이다 비전형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협심증 증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협심증인데 증상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비전형적이냐예요. 예? 우리가 밥을 안 먹었어.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건 배가 고프다는 걸 느낌이 있잖아요. 꼬르륵 이렇게 소리가 났어. 이건 전형적인 거죠. 근데 배가 고픈데 막 등이 아파. 이거는 비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상이 아닌 거예요. 협심증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막 통증이 가슴, 어깨, 막 등, 목, 턱 할 것 없이 증상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프고 쪼이고 막 하는 이런 증상이에요. 근데 묘하게 얘가 왔다 갔다 증상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협심증 흉통, 가슴에 통증이 있다는 거, 이거는 증상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령에 따라서 허혈성 심장 검사 전에 허혈성 심장을
이 올 확률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자, 검사하기 전에 허혈성 심혈관 심장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자, 검사를 했을 때 남녀 나이에 모두 전형적인 증상은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나 연령에 따라서 막 이게 심장 질환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상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전형적이란 말과 비전형적이란 말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심장 질환자의 임상 운동 검사 유용성입니다. 자, 심장 환자에게 운동 부하 검사는 정밀 검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검사가 누구한테 유용하냐,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운동 검사는 협심증 호소하고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 가슴이 아파가지고 쪼여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어. 응급실에 왔어요. 나 가슴이 너무 쪼여요 라고 했어. 자, 이 환자한테 처음에 뭘 합니까? 심전도 검사하죠. 자, 심전도 누워서 검사를 합니다. 심전도 검사를 했더니 심전도상에 양성이야. ST 분절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심근 하혈이 의심되네 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럴 때 요 검사를 하면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은 부정맥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이 낮거나 중간 정도의 환자에게 안전하다. 허혈성 심장이 너무 심각해. 2mm 이상 막 내려갔어. 그러면 운동부하 검사보다는 오히려 약물 검사가 맞고, 허혈성 질환이 있긴 있으나 1mm 정도로 약간 허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사도 안전하다 이거야. 완전히 2mm 이상 하강됐는데 이 검사를 하는 건 위험하고, 1에서 2mm 사이로 ST 분절이 하강된 경우에는 다소 안전하기 때문에 이 임상운동검사 가능하다, 효과 있다라는 얘기예요. 관상동맥 증후군 질환 진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급성으로 관상동맥이 막혔어요. 그런 환자에게 역시 도움이 된다. 추가검사 입원기간 단축으로 인해 치료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굳이 입원 기간을 오래 하면서 이 검사 저 검사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검사는 잠재된 질병을 찾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자극 부하를 줘가지고 잠재된 병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일반적으로 운동 검사는 징후가 없어지고 정상 심전도를 보이며 심장 근육의 손상을 반영하는 효소 CKMB의 변화가 없는 환자에게 적절하다. 자, 여기에서요, 이 CK 크로아틴 키나제라고 하는 CK 효소가 있어요. 이 CK 효소는요, 세포가 손상이 되면 나타나는 효소예요. 이 CK에 자 보면 여기 MB입니다. 자, CK 효소 중에서도 MB, 자, 그 다음에 저게 뭡니까? CKBB가 있어요. 자, 여기서 CKMB는 여기서 나오죠. CKMB는 심장근이에요. 심장근.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심장 근육이 만약에 괴사가 됐어요. 그러면 심장 근육이 괴사된 근육에서 효소가 나와요. 혈중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CKMB가 나왔어요. 그러면 심장 근육이 죽었다는 얘기구나, 손상됐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KBB는요,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요 CKBB 효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CKMM이 있어요. CKMM은요 골격근이 손상되면 CKMM 효소가 혈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검사상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심장 근육에 이미 괴사가 있는데 이 환자를 운동 부하 검사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변화가 없는 혈액 검사를 했더니 심장 근육의 괴사는 안 보여요. 그런데 허혈이 보여요. 그럴 때는 검사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임상운동 검사 대상은 많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 운동 내성 감소 환자, 호흡곤란, 운동 유발성 기도가 수축된 사람, 운동 유발성 부정맥, 운동 시 심박수 반응이 궁금할 때, 수술 전 위험 평가, 말초동맥 질환으로 인한 파행, 장애 평가, 신체 활동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이 검사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임상운동 검사는 예후 예측에 유용하다. 자, 이 운동부하검사는요, 예후 예측. 예후라는 거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왜 예후라고 얘기를 해요. 아, 수술하고 나서 예후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은 수술이 잘 됐는데, 잘 돼서 시간이 3개월, 6개월 지났는데도 여전히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걸 예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이 운동부하검사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나 허혈성 심장 환자나 질환이 있거나 심부전 폐질환 이런 사람 있는 사람한테 결국에 이게 운동부하검사를 했더니 심폐체력이 좋아. 그러면 사망률의 위험도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했어도 심폐체력이 좋으면 장수한다라는 얘기예요. 예후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심장 환자 운동시키겠습니까? 바로 예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력이 좋으면 심장 환자도 예후가 좋아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 이 임상운동 검사를 해라 라는 얘기고요. 운동 검사 중후 심박수 변동 측정치는 예측 평가와 관련된다. 예후 평가와 관련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이나 중이나 후에 심박수가 변하잖아요. 자, 이게 결국에는 예후를 우리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심장 발작 후 일상으로의 복귀하는데도 이 운동 처방을 해야 하잖아요. 심장 수술한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운동을 해야 체력이 돼야 일상으로 복귀할 거 아닌가요? 이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그만큼의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느 강도로 운동할 거예요? 모르잖아. 그래서 그 운동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이 검사를 사용될 수 있다. 최대 운동 검사는 운동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최대 운동 검사를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최대 심폐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이 능력은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예요. 최대하 검사는 뭡니까? 최대가 아니고 최대는 위험하니까 최대하를 검사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최대치를.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오히려 최대 운동 검사는 운동 능력을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다음 체력 검사 전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 검사 이 금기 사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운동 부하 검사를 하는데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금기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방식, 검사 종료. 검사를 중지해야 되는데 언제 중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안전사항, 약물 반응, 응급상황 대처 인력과 시설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즉 운동 부하 검사, 여기서 이제 체력 검사 전 지시사항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책에서 사실 그렇게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체력 검사라기보다는 운동 부하 검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운동 검사 중에 겪을 수 있는 상태를 교육하고 운동 검사에 앞서 환자는 검사 목적과 절차, 위험 등을 설명한 동의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자, 그 동의서에 포함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검사를 왜 하느냐, 목적, 설명, 그 다음에 수반되는 위험, 참여자의 의무, 기대되는 이점, 질문, 의무 기록을 이용해도 되겠다, 동의, 자유, 서명을 하는 걸로 포함되어 있죠. 자, 운동 검사 전 현재와 과거 증상 있는 의무 기록을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약물 복용, 먹고 있는가 징후를 인지하고 운동 유발성 심근하혈의 평가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멀쩡한데요. 운동을 하면 갑자기 심장 근육에 허혈이 발생해. 자, 그럴 때는 뭘 하냐? 안정심전도 외에도
해괴학 영상 초음파. 즉 운동만 하면 혈혈이 발생해. 그러면 심전도 외에도 운동 부하 검사 외에도 다른 검사, 즉 해괴학 검사, 초음파 영상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시험에 참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참 이게 절대적 근기, 상대적 근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 검사를 하는데요. 자, 언제 스탑할 것이냐예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 102페이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언제 과연 관둘 것이냐, 응? 언제, 야, 절대적 금기사항가. 자,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하지 말 것이냐요. 여러분들 책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부하 검사를요, 이 사람은 하면 안 돼. 이게 절대적 금기사항이에요. 외우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무지 나오는 단골손입니다. 단골손. 자, 여기는 뭐냐면 2일 이내 최근이에요. 최근 2일 이내 급성심근경색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불안정협심 진행 중인,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진행 중인 불안정협심증 있는 사람. 조절되지 않는, 이 말도 조절되지 않아요. 약을 먹고 뭐래 조절되지 않아. 심장 부정맥이 있어. 안 돼. 하면 안 돼. 활동성 심내막염, 심내막염이 활동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상을 동반한 중증 대동맥 협착, 비대상성 심부전증, 빈대상성이 아니고요. 뭡니까? 이게 지금 책이 비대상성 심부전이라고 나왔어. 제가 봤을 때 이게 비대상성 심부전 이라고 책에 이제 언급이 됐는데, 비대상성이란 말은 조금 좀 생소하네요. 생소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대사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부전증은 심장이 수축을 제대로 못해서 대동맥으로 못 가고 역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비대사성이야. 그러니까 대사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대사적 관계, 대사적인 게 아니란 이거야. 그러니까 원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성 폐색전, 폐경색, 심부정맥 혈전증, 급성 심막염, 급성 대동맥 박리, 그 다음에 안전하고 적절한 검사를 제한하는, 무언가 내 몸에서 안전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운동부하 검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상대적인 금기 사항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거는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폐쇄성 좌측 주관상동맥 협장. 폐쇄성 막혔다는 거죠. 자, 좌측 주관상동맥이라는 건 뭡니까? 좌관상동맥이라는 얘기예요. 좌관상동맥이 막혔어요. 다음, 증상이 불명확한 중증도에서 중증인 대동맥 협착. 뭔지 모르겠는데 대동맥이 좁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절되지 않는 심실부정맥. 참 이건 어렵겠죠. 조절되지 않는 이란 말은 절대적일 것 같은데, 그죠? 조절되지 않는 심실부정맥은 보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구분을 하셔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증이거나 완전 심장 차단, 심장 차단, 3도 심장 차단이라는 거예요. 블락됐다 이거야. 심방과 심실이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상대적 금기라는 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다음, 최근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을 때, 일과 중에 허혈 발작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협조 능력이 제한되는 정신장애. 정신장애인데요,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 그 다음에 안정시 수축결합 200, 이완결합 110 이상.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상대적 금기라는 거예요.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다음 심각한 빈혈, 전해질 불균형, 뭐 조절되지 않는 의학적 상태. 조절되지 않는 심장도 아니고 그냥 의학적 상태인 거예요. 또는 조절되지 않는 심실 부정맥은 상대다. 자, 아까 절대는 뭐였습니까? 조절되지 않은 심장 부정맥이었어. 야, 그러니까 자,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조절되지 않는 심장 부정맥, 부정맥은 절대적인데 조절되지 않는 심실 부정맥은 상대적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혈압, 이게 또 많이 나왔어요. 혈압. 혈압, 이거는 상대적 금기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사 인력이에요. 검사 인력은 일반적으로 뭐 의사부터 해서 쭉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꼭 의사가 있어야 하느냐? 굳이 꼭 의사가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의사 대신에 임상운동 생리사라든가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요즘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심전도도 난이도가 높은 것보다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진단 목적에서 검사를 한다면 그러면 의사가 반드시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위험 환자의 경우 의사의 감독을 권장하지만 비침습적 운동검사실에서는 환자의 질환 정도와 관계없이 의사가 상주해야 돼. 그러니까 고위험 환자의 경우 의사가 감독하는 걸 권장해. 근데 환자의 질환 정도와 관계없이 이 운동 부하 검사를 할 때는 의사가 직접 상주하지 않고 전화 감독으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옆에 없어도 내가 전화 여기 저거 지금 환자 상태가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 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옆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검사자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운동 검사자가 갖춰야 할 지식입니다. 운동 부하 검사를 하려면요,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해요. 당연한 얘기죠. 운동 검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생리적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검사 금기사항, 위험사항 알고 있어야죠. 대처 능력 알고 있어야죠. 심폐소생술 할 수 있어야죠. 프로토콜에 대한 거 선택이나 결정할 수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다양한 운동 생리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게 부정맥인지 아닌지 일반 기본적인 심전도 변화는 알 수 있어야죠. 심전도를 모르면 안 되죠. 심장이 이상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심전도를 봐야 되는데 이 검사자가 심전도를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물을 먹었어. 그러면 이 약물이 내 어떤 변화를 이루는가. 아까 얘기한 강심제나 이 베타 차단제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심장이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운동 부하 검사를 언제 종료할 것인가. 그러면 종료해도 될 것인가. 기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의사의 감독이 필요한 환자는 누구냐. 근데 의사가 없어도 되고 전화만 해서 올 수 있을 정도에만 되는데 의사의 감독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겠죠. 위험한 사람을 검사할 때겠죠. 자, 보면 중증도 이상 무증상, 증상은 없는데 대동맥판 협착이 있어요. 또는 의심이 돼요. 위험할 수 있죠. 대동맥이 협착돼 있다는 얘기는 심부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액이 몸으로 가지 못하고 역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환자. 승모판이 협착이 돼 있어. 또 의심되는 사람. 비후성 심근병증. 그 다음에 악성 부정맥 병력이 있는 사람. 갑자기 죽었다 이거 돌연사. 운동성 실신. 쓰러운 사람. 심장 내 션트. 자, 심장 내 션트. 그러니까 심장 내 혈관이 서로 이 동정맥이 서로 혼합된 거예요.
자, 이 혼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작스럽게 쇼크가 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의식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유전적 이온 채널병 뭐 이런 것들. 자, 의사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니까 좀 위험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증상을 갖고 있다면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뉴욕 심장협회 등급 3 신부전증 막 이런 거는 사람 몰라도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의사의 감독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실제적으로 심장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힌트 하나 드리면, 그러면 고혈압이 위험성이 있고 심근 허혈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의 감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ST 분절이 떨어져 있어. 심근 허혈이 있으니까 당연히 심장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의사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근 허혈이 있다라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사가 없어도 지근거리에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중증이에요. 중증. 심각한. 의사만이 해야 하는 거. 이런 사람의 경우에만 감독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이게 운동 부하 검사를 할 때는 중요한 게 프로토콜이에요. 어떤 프로토콜을 선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프로토콜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트레드밀과 자전거예요. 미국의 시계는 트레드밀을 많이 쓰고요. 유럽은 자전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그 목적에 따라서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뭐 검사 장비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트레드밀과 자전거를 많이 써요. 근데 자전거는 다리를 발로 굴리기 때문에요. 다리에 국소 근피로 때문에 더 할 수 있는데 심박수는 아직 힘들지 않은데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자전거는 트레드밀에 비해서 최고 산소 섭취량이 5에서 20% 낮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 에르고미터, 다리로 하는 거 말고요. 팔로 돌리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환자 또는 다리에 절단 환자한테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겠죠. 고도 비만자에게 역시 이 운동 어떤 걸 쓸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고도 비만자라고 하는 건 무릎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당연히 자전거가 더 맞겠죠. 그죠? 자, 그런데 모든 고도 비만을 다 자전거로 한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트레드밀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릎이 아픈 고도 비만이에요. 그럴 때 자전거를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자전거보다는 트레드밀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루스 프로토콜을 일반적으로 써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브루스 프로토콜이에요. 자, 심근 하혈이 의심되는 환자 브루스 프로토콜을 씁니다. 대부분 브루스를 써요. 자,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브루스 프로토콜이 일반이 건강한 사람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도 브루스 프로토콜을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검사 시간은 8에서 12분을 선택해야 돼. 즉 무슨 말이냐? 검사가요 한 6분 만에 이 사람 힘들다고 해서 나 못하겠어요 했어. 6분에 끝났어. 그러면 프로토콜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프로토콜은 8분에서 12분 사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력이 너무 없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체력이 너무 없어요. 그럼 브루스 프로토콜을 쓰면 안 돼요. 왜? 브루스 프로토콜은 좀 일반적인 센 거거든. 더 약한 걸 써야 돼요. 발케 프로토콜을 쓴다거나 YMCA 프로토콜을 다른 프로토콜을 램프 프로토콜을 쓴다거나. 근데 체력이 괜찮다 그러면 다 일반적으로 브루스를 사용해라. 아시겠죠? 자, 다음은 프로토콜 선정 시 의무 기록과 신체 활동 등을 고려해야 해. 자, 프로토콜을 선정하는데 의료 기록을 봐야죠.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체력을 갖고 있었는가, 신체 활동, 직업이 뭐였는가, 예를 들면 그래야 프로토콜을 낮은 걸로 쓸 것이냐,
일반적인 걸 쓸 것이냐, 강한 걸 쓸 것이냐,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레드밀 검사 시 보호대를 잡고 할 경우, 손자 트레드밀을 잡고 했어요. 그럼 잡았기 때문에 좀 다리는 덜 힘들겠죠. 그러면 과대평가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안 잡았으면 진즉 힘들었을 텐데 잡고 하면 좀 덜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과대평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상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프로토콜이에요. 자, 보시면 요거는 자전거를 이용한 프로토콜. 그 다음에 여기는 트레드밀을 이용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매트예요, 매트. 자, 엠니티 매트. 자, 그래서 요게 1m에서부터 21m까지 있네. 그죠?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할 때 예를 들어 여기서 70km로 나왔네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 150 kpm per min으로 하면 여기가 한 약 2.5m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레드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브루스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자, 브루스 보기 전에 모디파이 브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디파이드 브루스, 그러니까 변형 브루스 프로토콜이에요. 자, 일반적인 브루스 프로토콜은요, 1.7 마일 퍼 아워의 속도와 10%의 경사도에서 이게 1단계예요. 이게 1단계. 그러면 브루스 프로토콜의 1단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루스 프로토콜의 1단계는 쭉 가보면 약 5m에 해당하네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스 프로토콜의 2단계는 속도는 2.5 마일 퍼 아워고요. 경사는 12%예요. 그럼 이걸 쭉 가보면 약 한 7에서 8m 정도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 이렇게 속도가, 이게 속도고요, 이게 경사도예요. 브루스 프로토콜의 특징은 뭐냐면 1단계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볼 때는요, 뭐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브루스 프로토콜은요, 알고 계셔야 돼. 1.7 10%, 그 다음에 2.5 12%, 그 다음에 3.4 14%, 4.2 16%. 뭔가가 좀 일관성이 뭐가 있죠. 뭡니까? 경사도가 2도씩, 그렇죠? 경사도가 2%씩 점증한다는 거예요. 10, 12, 14, 16, 18 이렇게 쭉 2%씩. 그래서 여기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6단계, 7단계는 없습니다. 거의 올 아웃 돼요. 5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경사는 10도에서 시작해서 10도, 12도, 14도, 16도, 18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속도는요 0.7에서 0.8씩 올라가요. 즉 1.7에서 이렇게 2.5, 3.4, 0.8씩 올라가. 0.7에서 0.8씩 올라간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브루스 프로토콜이고요. 브루스 프로토콜은 또 하나 알아야 돼요. 3분 단위로 속도와 경사가 점증돼요. 3분입니다. 자, 그럼 모디파이드는 뭐냐? 브루스 프로토콜이 1단계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모디파이는요, 그 아래에 뭐가 있느냐? 속도는 1점 그대로 놔두고 경사가 없는 것.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1.7에서 경사만 5도로 올라갔어. 이게 2단계. 즉 모디파이드 브루스 프로토콜의 3단계가 브루스 프로토콜의 1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다음은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노턴 프로토콜이 있어요. 노턴 프로토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노턴 프로토콜은 2분 단위예요. 2분 단위. 브루스 프로토콜은 3분 단위잖아요. 노턴은 2분 단위. 2분 단위인데 가만히 보시면 속도는 2마일 퍼 아워로 같아요. 속도는 2마일로 같아. 경사만 0도에서 3.5도, 7도, 10.5도 약 얼마씩 갑니까? 3.5도씩 경사만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노톤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역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모디파이드 노톤은 뭐냐? 노톤보다 더 낮은 게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 아래 아까 있었던 2에서 속도 2마일이고 경사 3.0이 1단계였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노톤 프로토콜이에요. 그럼 노톤은 언제 쓰느냐? 노약자들. 노톤 프로토콜은 노약자들한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가 얘보다 훨씬 강도가 브루스보다 얘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강도가 낮죠? 멜트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여러분들이 브루스 프로토콜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한다. 노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노톤 브루스는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과 검사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부하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 동영상 보셨듯이 검사하는 걸 여러분들 보잖아요.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뭘 봐야 합니까? 바로 하트레이트, ECG 심전도, 심장의 리듬, 혈압, 그 다음에 운동 자각도, 그 다음에 환자가 잘 걷고 있는가, 임상 증상 징후, 협심증 증상, 그 다음에 혈액관류 이상, 가스 확산 이상, 폐환기 제한 이런 것들을 쭉 모니터하는 거예요. 검사할 때 내 검사자는 모니터를 하면서 심전도 하고 폐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환자가 잘 되도록 걷고 있는가, 그 다음에 환자가 느끼는 앞에 있는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 증상들을 확인을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뭘 해야 합니까? 산소 포화도 필요하다면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산소 포화도는 어디서 측정하느냐? 손가락에서요. 손가락에 에다가 이게 검사 장비를 끼워요. 그러면 이 검사 장비가 적외선으로 이 센서를 합니다. 산소 포화도 농도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화도가 농도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이 산소 포화도가 농도가 88% 아래로 떨어지면 그러면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88%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상태는 정상에는 일반인이 가만히 있을 때 얼마입니까? 98 이상이에요. 98, 99 정도가 산소가 녹아 있어야 된다 이거 혈액 중에. 그런데 88이라는 것은 뭐냐? 산소 농도가 혈중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8이면 운동 검사도 스탑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혈압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해요. 자, 그래 안정시부터 검사 중 그리고 검사 후까지도 지속적으로 혈압과 심박수와 심전도는 관찰을 해야 한다. 검사 중 회복기에 환자의 이상 증상을 관찰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상 증세가 발생되면 그러면 그의 상태에 따라서 검사를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증상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증상을 호소했다. 이거를 기록을 하셔서 나중에 심장 전문의가 그거를 보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셔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 운동 검사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검사 전에 할 것과 검사 전에, 검사 중에, 검사 후에. 자, 뭘 검사한다고? 심전도, 심박수, 혈압 검사해야죠. 자, 누운 자세에서 그 다음에 운동 자세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심전도는 각 단계 이것도 중요해요. 매 2분의 마지막 5에서 10초 동안 이거 외워야 돼. 이것도 운동 부하 검사를 할 때 맨 마지막에 2분에서 2분의 마지막 5에서 10초 동안 매 2분의 그러니까 매 단계의 마지막 5에서 10초예요. 그렇다면 브루스 프로토콜은 뭡니까? 3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2분이 아니고 얘는 브루스는 3분이겠죠. 3분의 마지막 5에서 10초니까 뭡니까? 2분 50초에서 55초 사이에 심전도를 나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프로토콜이 노톤 프로토콜이었어요. 노톤은 2분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디 합니까? 1분 50초에서 1분 55초 사이에 심전도를 출력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운동검사 직후에는 막 끝났어요.
막 끝났어. 운동 아우 나 더 이상 못해요 했어. 그때 직후 그 다음에 회복기 1분째 그 이후에는 2분마다 심전도를 출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운동 부하 검사를 여러분 학교에서 잘 안 배우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 보실 때 심전도가 기계에서 자동으로 쭉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언제 출력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언제 나오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요거 각 단계 5에서 10초다 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심박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쉬워요. 5에서 10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지막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 혈압은 측정. 자 심박수하고 심전도는 바로 가능해요. 출력이. 그런데 혈압은 측정하려면 어떡합니까? 쭉 하고 바람을 공기에 넣었다가 빼면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 단계 30에서 60초 동안에 측정하고 기록해야 돼. 브루스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2분 30초에서 그죠? 3분 사이에 혈압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운동 검사 직후에는 운동 직후에 혈압 재고 회복기 1분 거의 2분이에요. 거의 이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만 어렵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나 도저히 나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저한테 오시면 제가 요거를 실비련을 한번 해서 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아니면 학교에 장비가 있다면 한 번씩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나를 한번 잡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증상과 징후도 마찬가지 지속적 관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자각도. 운동 자각도도 매 단계 10에서 15초예요. 중요한 건 이 초예요. 초. 언제 측정할 것이냐. 10에서 그러니까 5에서 10초 만에 매 단계 마지막에 5에서 10초 할 것이냐, 30에서 60초 할 것이냐, 10에서 15초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각도는 자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묻는 시간. 그 다음에 환자가 그걸 보고 나 힘들기 몇 번이에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5에서 10초 동안 기록한다는 거예요. 매 마지막에. 근데 심전도와 심박수는 이미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5초만 돼도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5에서 10초예요. 마지막 5에서 10초. 얘는 시간이 더 걸려. 혈압은 더 오래 걸리니까 30에서 1분 전에 검사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오케이. 보르고 척도. 자, 아까 우리가 보르고 척도에서 6에서 20까지 말씀을 드렸죠. 가만히 보니까 이 검사를 할 때 6에서 20까지 한 게 너무 손가락 하나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르고 척도, 10척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보르고 10척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 10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림 4-2로 돼 있는데 자 같아서 지금 이걸 그냥 쓴 거예요. 자 여기에서 0은 전혀 힘들지 않다. 그 다음에 1이면 매우 약하다. 그 다음에 2는 가볍다. 그 다음에 5는 힘들다. 그 다음에 10이면 최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보르고 10진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많이 쓰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보르고 10진법도 잘 안 써요. 5진법을 씁니다. 1, 2, 3, 4, 5예요. 1, 가벼워요. 2,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3번, 힘드네요. 4번, 많이 힘들어요. 5번, 많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쓴다. 그러니까 이거 5진법이냐, 10진법이냐, 20까지 쓰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숫자는 20까지면은 11이면 약 할만하다. 가 되는 거고 13부터 힘들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진법의 경우에는 힘들다는 5 정도예요.
뒷까지니까 5 가운데잖아요. 거기서부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진법이면은 3부터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협심증 척도, 그 다음에 파행 척도, 호흡곤란 척도예요. 역시 이 스케일 중에 그 검사를 하면서 자, 가슴의 통증 정도는 몇 번에 해당하십니까? 라고 앞에 이게 판이 있어요. 그걸 보고 0번입니다.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3 이상이면 심각한 거라고 보셔야 돼. 3 이상이면 심각한 거예요. 3 이상이면 스탑을 할 수도 있어요.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협심증이면 3이면 심각한 거예요. 나 많이 쪄요. 나 힘들어요.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파행 척도는 걷는데 나 잘 못 걷겠어요. 심한 통증. 호흡곤란 심해. 매우 불편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척도는 자주 사용되는 협심증, 파행, 호흡곤란의 척도는 0에서 4까지를 사용을 한다. 3부터는 매우 심하게 안 좋다라는 의미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사 모니터링인데요. 검사 모니터링은 심폐운동검사는 호흡곤란, 부작용 환자에게 유용하다. 왜? 폐기를 이걸 하기 때문에 가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얘기고, 산소 포화 농도 5% 이상 감소를 했다면 운동 유발성 저산소증이다. 그러니까 산소 포화 농도, 혈중에 산소가 얼마 녹아 있느냐 이걸 봤는데 우리가 일반은 98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90 아래로 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88이면 스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5%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 부하검사 힘들게 운동을 막 해도 산소 포화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 이상 감소는 운동 유발성 저산소 혈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산소 혈증과 징후를 동반한 산소 포화도 80%,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는 검사를 스탑해야 한다. 아까 제가 88 말씀을 드렸잖아요. 88도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상으로 이제 80%는 검사를 중단하라라고 그랬잖아요. 80% 호흡기를 대야 하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산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호흡기를 넣어야 하는 단계예요. 아무튼 교과서에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소포화 80% 이하는 검사 중단이다. 88%부터 검사를 중단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교과서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상 제한 최대 검사를 목표로 한다면 연령 기반 최대 심박수의 85%가 검사 종료의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좀 어렵죠. 연령 기반 최대 심박수 85%. 예를 들어서 연령 기반이라는 건 220에서 나이를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산하기 좋게 40이라 봐. 그러면 180이죠. 자, 180인데 여기에 85%란 이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88, 64, 150인가요? 15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50인데 이 정도 되면 스탑을 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검사 종료하지 마라 이거야. 왜? 이 사람은 증상 제한 최대 검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즉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심박수가 종료 시점에 도달했더라도 스탑하지 말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연령 기반 최대 심박수 85% 도달은 허혈의 스트레스 수준이다. 그러니까 연령 기반 85%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허혈의 스트레스 기준이다. 85%는 도달해야, 역으로 얘기하면 85% 기억하셔야 합니다. 85%를 도달해야 잠재된 심장 질환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된 심장 질환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게 85%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 검사 결과 민감도는 심박수가 85% 이상 도달할 때 증가한다. 민감도는 85% 이상 돼야 해. 다시 얘기하면 85%가 안 됐어요. 연령 대비 85%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스탑했어. 그러면 잠재된 심장 질환을 알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민감도가 낮아요. 민감도라는 건 뭡니까? 민감도는 병이 있는 사람을, 심장병이 있는 사람을 검사했더니 심장병이 있게 나왔어. 그게 바로 민감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병이 있는데 검사했는데 병이 없게 나왔어. 그럼 뭡니까? 이거 가짜 검사한 거 아니에요? 병이 있는데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그럼 검사가 잘못된 거죠. 그죠? 검사가 잘못된 거야.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민감성이라는 거는 85% 이상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 직후 앉거나 누운 자세는 민감도를 극대화한다. 자, 운동 부하 검사를 했는데요. 하고 나서 바로 앉혔어. 눕혔어. 그러면 민감도가 극대화돼. 아,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운동을 했습니다. 자, 운동하고 회복기 동안에 계속 서서 걷게 만들었어요. 걷게 만들었어. 이제 이거 하고 걷지 못하고요. 눕혔어,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리로 갔던 피가요, 심장으로 우르르 더 많이 몰려가. 눕혀놓으면. 그러니까 심장에 만약에 병이 있으면 갑자기 피가 확 몰려오니까 병이 있으면 이 피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심장에 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병이 의심된다면, 심근의 손상이 의심된다면, 그러면 민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검사 직후에 눕힐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열성 심질환. 심전도 변화가 의심될 때 활동적인 회복 없이, 여기 나오잖아요. 또 즉각적인 누운 자세로 해라 이 말이에요. 화열성 심질환이 의심됐어. ST 분절이 낮아졌어. 그러면 이게 오히려 유발시켜라 이 말이야. 병을 유발시켜라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목적 시에 약물 금지, 치료 평가 시 약물 복용.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안 되죠. 에? 발견하고자 하는데 약을 먹으면 발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근데 치료 평가야. 자,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 약물을 처방한 게 타당하냐, 제대로 된 내가 처방한 거냐를 보고 싶어. 그러면 약물을 먹여놓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호, 약물 먹여놓고 했더니 이상이 안 나타나고 괜찮아. 그럼 내가 약 처방 잘했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 거예요. 무지 잘 나옵니다. 무지. 애우기도요. 이거 참 헷갈려요. 헷갈려. 이게 운동 부하 검사를 하는데 아까 나왔던 거는 뭡니까? 운동 부하 검사 절대 하면 안 돼. 상대적으로 해도 돼.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운동 부하 검사를 하다가 야, 지금 무조건 스탑해야 해. 검사를 하다가 아까는 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는 하는데 지금 스탑해야 해. 무조건 스탑이야. 절대적이에요. 절대. 무조건 스탑이야. 아야야, 그만해. 스탑. 자,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이것 좀 외우기가요 무지 헷갈려요. 여러분들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플 때는 잠깐 쉬었다 하셔야 돼요. 자, 절대적으로 스탑해야 되는 경우는 이거예요. 진단적 큐파가 없는 유도에서 ST 분절에 상승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참 어려운 말이네. 자, 큐파가 없는, 진단적 큐파가 없는 데서 ST 분절 상승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자, 이 큐파라는 건요, 이제 심전도를 우리 좀 알아야 되는데, 심전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거든요. 심전도의 큐파, 우리가 의미 있는 큐파다 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큐파가 의미 있다. 이거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의미 있다는 건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각하다. 큐파가 심각해. 의미 있는 큐파라는 건 심근 경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ST 분절의 하강은 뭐였어요? 하강은 뭘 의미한다고? 그렇죠. 허혈을 의미한다고.
근데 얘가 하강이 아니고 상승은 경색 흐름이에요. 허혈은 피가 부족한 거지만 경색은 뭐예요? 심장 근육이 죽은 거예요. 괴사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검사를 하다가 ST 분열 상승되면 오, 스탑. 심장 근육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진단적 큐파가 없는 유도에서 해야 한다 이거예요. 진단적 큐파가 없는 유도가 AVR, AVL, V1이에요. 아, 이거 좀 어려워. 자, 그래서 일단 토스, 패스, ST 분열 상승으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문장이 엄청 잘 나옵니다. 이 문장.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허혈성 증상이 동반되며 수축기 혈압이 10mm 이상 하강할 때.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운동 부하가 올라가면 수축기 혈압은 상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는데 혈압은 낮아지면 안 되죠. 높아져야죠. 그런데 혈압이 떨어져요.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혈압이 떨어져요. 위험한 겁니다. 절대 이거 엄청 많이 나와 시험에. 그 다음에 중증도의 중증협심증, 중추신경계 증상, 관류 부족 징후,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지속되는 심실성 빈맥, 2도 3도 방실 차단. 그 다음에 심전도나 혈압 관찰이 어려운 기계가 고장났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 피검사가 중단 요청했어. 아, 나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했어. 그러면 절대적인 중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쉽게 애워질 것 같지 않지요. 맞습니다. 이게 쉽게 애워지지 않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애우든가 아니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애우시면 좋아. 그래서 보는 게 상대적 적응을 같이 보세요. 자, 아까는 절대적이잖아. 무조건 스탑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과도한 ST 분절을 하강해요. 과도한이라는 게 뭐냐? 바로 1mm보다 더 많이 하강할 때예요. ST 분절의 하강은 뭐였습니까? ST 분절의 하강은 심근 허혈이었죠. 피가 부족하다. 심장 근육에 피가 부족하다 했어요. 자, 여기에서 J 지점 후 60에서 80ms에서예요. 야, J 지점은 무슨 말이고 60에서 80ms는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죠. 요거는 나중에 심전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J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P, Q, R, S, T예요. 이게 일반 심전도예요. 자, 이게 보면 P파죠. 이게 P파. 이게 Q파예요. 자, 이게 R파예요. 이게 S파예요. 이게 T파예요. 그러니까 요게 S, 여기서 내려오는 게 S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 바로 ST 분절이에요. ST 분절. 자, 그러면 J 지점은 뭐냐? J 지점은요. J 포인트는 여기에서 자, 이 S파에서 T파로 넘어갈 때 쭉 올라가다가 변곡점이 있어요. 그 변곡되는 첫 번째 시점을 J 포인트라 그래. 근데 정상인의 J 포인트는 어디하고 일치하느냐? 요것과 일치합니다. P하고 Q파 사이 요거 있죠. 여기하고 요렇게 일치를 해요. 이렇게. 높이가.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죠. 하강될 차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강된 거예요. 하강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60에서 80ms라는 거는 J 포인트에서 여기까지가 60에서 80ms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거든, 시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허혈성 증상 없이 수축혈압이 10mm 미만, 역시 10mm 이상 저하되는 거다. 뭐야?
아까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운동 강도가 증가하는데 하혈성 증상 없이 수축기 혈압이 하강했네. 이 전하고 뭐가 달라요? 자, 이게 다르죠. 하혈성 증상이 동반되고 혈압이 떨어진 거야. 이거는 하혈성 증상 없이 혈압이 떨어지는 거야. 두 개 차이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 금기사항은 운동 강도가 증가할 때 하혈성 증상 없이 수축기 혈압이 떨어져야 돼. 10mm 이상. 이게 상대적이에요. 근데 하혈성 증상도 있고 혈압도 떨어졌어. 그럼 무조건 스탑이야. 이해되시죠? 두 개 구분.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 그 다음 가슴 통증의 증가, 뭐 피로 호흡곤란 쌕쌕거리 뭐 어쩌고. 자, 고혈압 반응 250 수축기 혈압이. 자, 이완기 혈압이 115를 초과했어. 이러면 상대적 적응증.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게 운동 부하 검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도 나왔죠. 이거는 종료 스탑할 것이냐 여기에도 고혈압이 나와. 이거는 상대적 금기라는 거예요. 상대적 종료 기준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차단. 아까 LBBB 말씀드렸죠. 자각차단. 각차단은 두 개가 있어요. 우각차단과 자각차단이 있어요. 우각차단은 생명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제는 좌각차단이야. 좌각은 좌심실을 수축하게 만드는 신경 길이기 때문에요. 좌각이 차단되면 좌심실이 뛰질 않아요. 좌심실이 뛰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죠. 그래서 심실빈맥인지 좌각 차단인지 몰라. 그 정도로 좌각 차단이 나왔어. 그러면 스탑해야 해. 그러니까 심실빈맥인지 좌각 차단인지 보시고 이렇다 그러면 상대적 중지가 돼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SpOT가 80 이하로 떨어졌어. 이거 나왔죠? 이러면 상대적 중지 사항에 해당한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가 있는 대로 다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운동부하검사 제1강으로 준비한 임상운동검사 적응증 및 실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